안녕하세요. 핫 법률 토픽 오늘도 오경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신미약 어제 날짜로 데일리한 픽에서 기사가 나온 건데 노출 방송 거부한 여직원 1,000만 원 뺏고 살해한 BJ 자기가 이제 고용한 어떤 직원한테 노출 이상을 입혀서 자기가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그 여성을 이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심신미약이다. 전과범인데 그렇게 주장을 한 기사가 이제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다. 그래서 제가 심신미약이 좀 관심이 갔죠.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거예요. 1월 20일자에도 집에 불을 낸 조현병 50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법에서 또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초등학생 여아 성추행 70대 노인이 징역 3년을 받았는데 심신미약을 또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그 프라이멀 피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본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노튼하고 네. 같이 리차드 기어 나오고 맞아요. 변호사 나오는 네. 영화인데 거기 에드워드 노튼이 영화 속에서 신부를 살해한 살인범이었어요. 리차드 기어가 변호사였는데 그 사건을 자기가 받게 돼요. 무료로 자기가 변호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에드워드 노튼이 살인범이 아닌 줄 알았지. 다중인격 장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두 개인 내 안에 또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부분이 심신미약이겠다. 심신미약의 어떤 법률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심신미약이라는 게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재판을 받는 그 피고인이 자기가 형을 좀 감경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뭔가 내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거거든요.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3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첫째는 그 행위가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위법성 어떤 위법해야 되고 세 번째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를 모두 거쳐야 다 성립이 되어야만 범죄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심신미약은 그 중에서 마지막 3단계 책임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구성 요건이라는 거는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수많은 5만 가지 행동 중에서 일정한 유형들을 이건 범죄다라고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누가 저질렀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러이러한 행동, 타인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범죄다라고 법전에 규정해 놓는 거겠죠. 그리고 그 행위는 위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죽였어도 걔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였다. 그거 뭐 정당방위라고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위법성의 문제이고 그 구성 요건 해당하고 위법하다 하더라도 세 번째 그 사람의 행위를 과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의 문제인데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임을 안 지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형법에 규정을 해놨는데요. 흔히 가장 제일 잘 아는 게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자, 이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일단은 형법상의 범죄가 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심신상실자라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인 거고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그게 좀 정도가 약한 정도인데 아까 그 말씀하신 영화에서는 아마 심신상실이겠죠. 정확한 용어는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아예 책임이 없는 사람은 무죄이고 그다음에 책임이 있더라도 한정 책임 능력자라고 해가지고 심신미약자들이 이제 대표자인데 좀 낮은 정도의 어떤 정신병을 갖고 있거나 지능이 매우 낮아가지고 뭔가 사리 판단을 못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사람의 행동들은 형을 깎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적으로 무조건 깎아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뭐 조두순 사건이나 요새 그런 또 심신미약을 너무 많이 주장하니까 지금은 할 수 있다. 법에서 그러니까 강경을 해도 되고 판사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임의적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형사의 책임을 좀 덜 인정받으려는 피고인의 노력에서 나온 용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요건이 세 가지인데 구성 요건이 있고 위법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네. 부분인데 지금 이제 책임 능력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어떤 심신미약자가 해당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난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네. 책임이 그렇게 없다 내지는 매우 책임이 약하다. 책임 능력에 네. 있어서 이제 뭔가 좀 배제될 수 있다. 그렇죠. 국대형법의 대원칙은 책임이 있는 만큼만 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책임이 없는 자를 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 6살짜리가 장난감 칼이 진짜 칼인 줄 알고 찔렀어. 그걸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뭐 술을 많이 먹었든지 주로 이런 정신병을 주장하면서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를 그 당시에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처벌을 덜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 내용으로 보면 이걸 이제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악용을 그래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심신미약의 그 적용 기준과 그 어떤 평가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 일단 그 심신미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시간적인 기준은 재판 받을 당시가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를 그 행위 당시가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정신병으로 뭐 너무 많이 시달려오고 뭐 약을 뭐 수십 개를 복용하고 있더라도 말짱한 정신일 때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거는 책임이 다 있는 거겠죠. 네. 네. 그 행위 당시에 그럼 제정신이었냐 아니었냐를 네. 나중에 재판은 그보다 훨씬 뒤의 시점일 텐데 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피고인 내지는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이 보통 네. 네.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좀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네. 네.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네. 판사는 그 뭐 정신감정할 수 있는 또 전문가는 아니니까 따로 감정인이 그 피고인을 직접 상담하고 혹은 뭐 뭔가를 검사를 하고 네. 이런 등등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네. 네. 다만 그 결정은 재판의 참고 사항이 될 뿐이고 그 절대적- 전문가가 내렸다고 해서 판사가 그대로 그냥 읊는 것이 아니라 판사는 또 나름대로의 자기가 그 반대되는 결정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런 정신병이라든가 음주 상태가 뭔가 제정신이 아닐 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면 그런 감정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네. 재판장이 그냥 피고인이 밉다고 나 그 감정 채택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유죄라고 이렇게 판결하면 또 나중에 이게 항소나 아니면 대법원 가서 번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음주 이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신미약이다 이런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예. 그 조두순 사건도 예. 사실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1심에서 인정받고 네. 그대로 항소 사람도 네. 다 기억됐죠. 예. 그러니까 음주와 관련된 어떤 심신미약 또 그렇게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또 많은지 또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음주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처음 딱 생각나는 범죄는 그냥 음주운전이죠. 네. 음주운전도 범죄의 일종인데 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음주를 할 당시에 운전을 할 것도 이미 예견을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를 가지고 그 술집에 갔을 것이고 음주 시에 이미 운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의 어떤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건 배제되고 그대로 처벌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음주운전이 아닌 지금 아까 조두순 사건도 말씀하신다시피 네.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 네. 그런데 음주 시에 나는 그냥 술만 먹으려고 했고 내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이 범죄를 저질러야겠다 네. 라고 미리 계획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도 물론 뭐 이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두순이 이런 술이 완전히 만취된 상태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경우 평소에 그 재판부 과정에 이미 평소 조두순은 알코올 중독 상태였고 네. 그다음에 범행 당시가 아니라 그 전날부터 술을 마셨다. 네네. 그리고 전날부터 술을 마셔서 전혀 기억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그 사건 당시 일어난 그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양말이나 신발을 그대로 신고 집으로 간 다음에 그것을 특별히 은폐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뒀다라는 것은 이미 얘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거고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심신미약을 피고인이 주장했으면 검사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싸웠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이 제대로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관계자들의 비판이 존재하고 나중에 뭐 항소인지 상고인지 것도 또 검사가 맞대응을 안 해가지고 결국 조두순이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결국 덜 받은 게 아니냐라는 수많은 반론과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심신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책임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것도 이제 좀 사실은 생소하게 예. 이제 알게 됐어요. 예. 그 책임 능력의 어떤 법률적 의미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책임 능력이란 거는 형사적인 책임 능력과 민사적인 책임 능력으로 좀 구별이 되긴 하는데 형사적인 책임 능력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거를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비난 가능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수업받은 기억이 납니다. 네. 즉 구성 요건과 위법성의 문제는 네. 누가 이걸 저질렀고 어떠한 상황에서 저질렀는가를 따지지 않아요. 네. 그냥 사회 일반 어떤 통념의 관점에서 표준적인 어떤 하나의 인간상을 두고 그가 한 행위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뭐 술을 먹었는지 뭐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데 책임 부분에서는 과연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사람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 특수한 그 어떤 A라는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저질러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과연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의 그 행위를 형벌을 주어야 할 만큼 그런 상응하는 범죄라고 이걸 볼 수 있겠는가를 지금 판단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교과서의 대표적인 예가 강요된 행위라고 해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의 어떤 위법 행위를 명령받았을 때 그 하급자가 뭐 보통의 경우 뭐 거부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전쟁 같은 경우에 누구를 죽여라 뭐 이런 경우 그 경우에 그 막상 죽인 그 부하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상관을 비난해야지 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난 가능성이 없다는 건 곧 책임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될 테고 지금 오늘 우리의 주제도 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미성년자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가 뭐 누구를 죽였다 하더라도 걔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고 그러면 몇 살부터 그걸 비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도 사실 엄청난 소년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사건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면 그게 더 어떤 법체계에 모순이 올 수 있을 테니까 형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14세 미만을 그렇게 형사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로 정한 거고 14세가 뭐냐? 요새 애들 얼마나 발육이 좋은데 13세 미만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지금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3살, 15살 아이들이 부모님 차를 끌고 와가지고 막 드라이브 하다가 큰 사고가 나고 막 그랬던 것들을 간간히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성과 위법성이 있는 잘못인데 형사 미성년자 책임 능력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 능력에 대한 부분을 그거를 이제 부모가 대신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건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긴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민사적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그런 기준도 혹시 있는 건가? 민사도 그러면은 책임 능력을 몇 살 이하, 몇 살 이상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민사는. 민사는 말 그대로 사건마다 약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추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약 12세에서 13세, 좀 많게는 15세 그 언저리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미성년자가 만약에 그러면 책임 능력이 만약 없다고 쳐요. 민법의 뭐 755조인가에 그 부모가 대신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차라리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형사랑 민사는 일단 구별돼야 되고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고 이런 건 없어요. 형사적인 문제는 어쨌든 형사 문제인데 민사는 누군가는 그러면 피해자를 구제를 해줘야 되고 자력이 있는 사람이 구제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 13세, 14세 정도 됐고 얘는 누가 봐도 그냥 책임 능력이 있는 애야.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럼 걔한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경우에도 법은 결국은 현실을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 키우고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즉 애가 사고 친 거는 부모 너 스스로도 불법 행위를 한 거다. 이런 논리를 이제 판례가 만들어냅니다. 양쪽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논리를 판례가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다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 초기부터 사건 초기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 변호사분들하고 성실하게 같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부터 처리를 해나가는 게 맞겠다. 우리 오 변호사님하고도 많이 상담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BJ 사건을 통해서 한번 심신미약을 좀 알아봤고요. 오늘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또 재밌는 이슈로 그리고 또 우리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